예, 항공 개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PPT 자료는 서울 초중등 항공과학연구회에서 쓰는 자료를 자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뭐 날아다니는 물체가 보이죠. 이게 바로 그 파리를요, 이렇게 종이 비행기에다 달아가지고 동력을 대신 파리 동력을 쓰고 날아다니는 거. 또 보면은 성냥개비 같은 게 있습니다. 성냥개비를 비행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파리 4개를 달아서 이렇게 좀 비행기처럼 날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누구나 다 사람들에게는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요새는 각 초등학교마다 그 항공과학이라고 해서 기초항공을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꿈과 장래의 그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저 한국모형항공협회 이사를 쓰면서 지도조형제를 하고 있는 지도강사 이지호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저 항공의 역사와 항공기 정의와 종류, 항공기 비행 원리, 그 다음에 고정익 항공기 비행 원리 등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항공의 역사에서 신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날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을 만들었죠. 헤르메스나 뭐 니케나 뭐 아시리아 아슈르신, 페르시아의 카이카루스 신, 천사 가브리아가 마호메트 등이 날고 싶어가지고 뭐 카이카수왕 같으면 이렇게 비둘기를 달아서 이제 자기 왕자에다 달아서 날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켰고요. 천사들은 뭐 옆에다 이제 새와 같이 날개를 달아서 난다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마호멧 같은 사람들도 뭐 양탄자나 이런 거 써서 자기가 이제 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요. 또한 동화나 이런 데서 마녀들이 이렇게 좀 비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녀들은 뭘로 했죠? 빗자루 있잖아요. 썩은 빗자루.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그런 빗자루를 타고 마녀들이 밤에 날아갔다는 하면서 옛날 할머니들이 이제 우리한테 들려줬던 그런 말이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그 등에 달린 날개로 난 거는 헤르메스나 니케나 천사, 다이달루스나 이카루스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건 뭐 어디를 탈출하려고 새의 깃털을 이용해서 밀랍으로 녹여서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카루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너무 태양과 가까이 가는 바람에 결국 떨어져 죽게 됐죠. 인간의 탐욕을 다시 얘기한 거라 요새 뭐 이카루스 경제학이라 해서 뭐 다시 또 그런 걸 경제학으로 빗대서 얘기도 하고요. 니케는 보면은 나이키인데 이렇게 보면은 나이키 지금 날개의 모양이 나이키 그 문양처럼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키가 그런 형태를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순임금 같은 분은 이제 새의 무늬옷을 입고 새가 돼서 위기를 탈출했다고 그러고요. 또 단테는 글라이더로 비행을 했고요. 베르는 프로펠러 달린 비행선호를 만들었습니다. 추진 프로펠러가 된 비행선을 이렇게 보면은 날아다니죠. 미녀보다 키에서는 그렇게 날아다니고 또 이렇게 요새는 에어버스 같은 거 보면은 캐릭터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돈도 친근하고 아이들한테도 많은 인기를 끌고 이렇게 해서 항공기는 점점 진화하고 있죠. 항공의 역사에서 또 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의 모토주나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나 플랭클린이나 다 연을 이용해가지고 김유신 장군 같으신 분은 이제 연을 이용해서 적진을 향해가지고 공격도 하고 적탐도 하고요. 또 플랭클린 같은 사람은 이걸 과학을 실험할 때 또 써고 그랬죠. 또 기구를 이용한 비행들이 있는데 기구는 베이컨은 가벼운 물질을 지은 풍선을 해서 했고요. 나나테르치는 진공구에다가 진공구를 공기를 빼버리니까 공기보다 가벼운 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선을 만들었고요. 몽골피에는 종이공장이니까 종이를 이용해가지고 커다란 기구를 만들었죠. 열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뜨거운 연기를 채워서 날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과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이 양반은 뭐 날개 쓸 연구하다가 이거는 기체로 한 그 낙하산과 헬기를 스케치했고요. 그러나 뭐 실제 비행은 되지 않았고요. 보렐리는 그거를 반대했죠. 인간과 새의 차이점을 지적해가지고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인간과 새가 아무리 날개를 달아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봤더니 그것은
인간은 뼈의 골격 구조가 속이 꽉 차 있는데 새는 뼈 있잖아요. 그만큼 가벼운 거고 또 내장에도 새들은 거의 그런 이제 노폐물 같은 거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면서도 배설물을 했는데 인간은 뭐 항상 그 물개를 가지고 있고 또 가슴 근육이 새의 근육하고는 도저히 차이가 뭐 너무 엄청나가지고 사람의 가슴 근육으로는 자기 몸을 날릴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이용한 비행은 케일령이 동력을 이용한 고종의 비행기를 이제 예측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글라이더 모형의 고무동력 프로펠러를 제안해가지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람을 운반할 수 있는 글라이더 모형의 고무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로펠러를 이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뭐 고무동력으로 돈다는 건 뭐 그냥 제안을 할 뿐이지.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뭐 딴 내연기관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그게 이제 현실화되기 시작하죠. 오토 릴리텐트는 방수의 비행을 관측하여 행글라이더로 비행을 성공했죠. 수십 번의 비행을 하다 뭐 결국 이 양반도 뭐 진짜 난리에 휩쓸려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이렇게들 이제 비행기를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희생이 따르게 됐죠. 그러다 이제 동력을 이용한 비행기가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보면 플라이어 이제 1호나 이렇게 2호들 보면은 오토가 사행적 내연기관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랭글리가 동력 모델 비행기를 개발해서는 최초의 비행은 강에 추락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이제 자전거 보호를 하던 양반들인데 자전거 타는 원리를 비행기에 조종해가지고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성공했습니다. 1903년에 한 33m를 날아다녔다고 그러죠. 그러다 플라이2를 개발해서 30분 이상 비행 성공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랜딩 기어가 없는 거로 보실 거예요. 이제 바퀴 같은 게 없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아직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레일을 깔아가지고 그 위를 이제 비행을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아마 그 안정된 이륙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볼레리오가 도보 해협을 횡단했습니다. 1909년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비행은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시종 헬기가 1939년에 이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제트 비행기가 1939년에 만들어졌고요. 이런 비행기의 역사는 이제 좀 더 교육하시는데 많은 그 사례를 말씀드려야 될 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으니까 보시고 좀 더 깊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인 비행기록으로는 제트 여객기, 초음속 여객기가 1963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비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하의 개념으로 들어가죠. 마하는 이제 0.8에서 1.2 이상부터는 마하라는 숫자가 쓸 수 있는데 음속이죠. 음속을 이긴 거죠. 이제 1초에 340m 이상을 날르는 비행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현재는 뭐 마하 6, 7, 뭐 그 이상의 벽도 깰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또 딴 비행기가 대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나 봅니다. 그럼 이제 과연 항공기가 뭘까요? 항공기 정의를 내리자 보면은 지구의 대기권상을 날아다닐 목적으로 인간이 만든 물건입니다. 항공기는. 하늘이 만든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만든 물건이다. 그래서 종류에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식 항공기, 항공우주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타면은 유인, 사람이 안 타면 무인, 그 다음에 군사용, 민간용, 연구용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또 나누면 공기보다 가볍고 무거운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기보다 아까부터 가벼운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구들이 이제 그 무동력으로 돼서 하늘로 뜰 수 있죠. 그래서 자유기구와 계류기구가 있고. 또 비행선은 이제 껍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연식 비행선, 반경식 비행선, 경식 비행선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기는요. 비행기 하면 이제 동력을 써야 되는 게 에어프레인이라고 했고요. 활공기는 글라이더라고 합니다. 무동력입니다. 요새는 이제 그 무동력 글라이더도 이제 동력을 써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비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글라이더는 실속이 제일 무섭거든요. 실속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동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동력을 달아서 이제 그런 실속에 대한 위험을 대처하기도 하죠. 2차 대전 때는 이제 수송기 큰 데다 걸어가지고 무동력 비행기로 해서 거기다 뭐 엄청난 양의 그 무기를 싣고 내려가지고 전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글라이더가 활용도가 많았습니다. 지금들도 뭐 취미용으로들 글라이더를 이제 많이들 타고 계시죠. 그 다음에 회전 날개는
헬리콥터에는 뭐가 있죠? 날개가 없는 대신에 로터라고 있죠, 로터. 큰 로터가 이제 양력을 발생해서 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로플레인이라고 해서 로터와 프로펠러가 같이 섞인 거죠. 그 자이로는 어떤 중심 쪽을 향해 가지고 도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균형을 잡는 건데, 균형을 잡아가지고 그 로터로서 양력을 발생시키지만 앞으로 나가는 추력은 프로펠러가 이제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이로플레인을 만들고 있고, 그걸 이제 헬리콥터처럼 만든 게 이제 자이로콥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는 많이 쓰고 있는 연구 과제죠.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날개치기 비행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와서 이제 오스프리라고 해서 수직 이착륙기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평상시 비행할 때는 똑같이 이제 추진축이 앞을 향해서 뒤에 추력을 내가지고 하는데, 수직 이착륙할 때는 요게 틸트가 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헬리콥터처럼 수직에서 강화를 할 수 있고 수직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그 비행장에 일본 사람들 그 이제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비행성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사고가 가끔 나가지고 많이 데모를 하나 아마 계속 개발되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또 이제 등장을 하죠. 헬리콥터는 한 100년 됐는데, 처음에 이제 프랑스의 고르누이가 최초의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30cm를 떠가지고 20초간 비행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1942년에 와가지고는 시코르스키가 R4를 개발했죠. 그래서 이거 최초의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46년에 벨이 47 모델을 가지고 민간용 헬리콥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뭐 전투나 이런 걸 도와주기 했는데, 그래서 한국전에서 부주기로 많이 활약을 했고요. 보면 이게 이제 잠자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완전히 잠자리 비행기가 이제 헬리콥터의 일종의 애칭이 됐죠. 그 다음에 1962년에 CH-47에서 47의 치누크가 개발돼서 대형 화물 수송용으로 많이 썼죠. 그래서 2030년까지는 뭐 계속 운항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양쪽에 이제 로터가 두 개죠. 그래서 그만큼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뭐 화물 수송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1967년에 벨 206이 제트 레인저로 해가지고 제트기를 달아서 수송용 헬리콥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 링스는 속도를 이제 이겨냈죠. 시속 400.87km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에 AH-64가 아파치를 개발했습니다. 아파치라는 비행기를 개발해서 최첨단 공격용으로 쓰는 헬리콥터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7년에 V-22 오스프리가 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틸트 노트기로 수직 이착륙과 비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면은 뭐 F도 있고 C도 있고 B도 있는데 과연 이름이 어떻게 붙여질까요? 그래서 이건 영문자인데 F는 파이터, 그래서 전투기에다 붙이고요. C는 카르고, 수송기에다 붙이고, B는 범버에서 폭격기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F-16 하면 이거 개발 번호예요. 파이터를 16번째로 개발한 비행기고, 또 이거는 F가 한국에서 특별히 생선하면은 F-16K라고 해가지고 뒤에 K가 붙습니다. 코리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서 특별 주문한 생산이다고. 만약에 K가 앞으로 붙으면은 한국에서 생산한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서로 이제 이름을 서로 뭔가 좀 구분할 수 있게끔 했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요새 블랙박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비행기에 백미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yes and no. 맞다도 되고 틀리다도 된다. 왜 그럴까요? 큰 비행기 같은 것들은 도저히 뭐 백미러가 효과를 못 내죠. 뭐 봐봤자 비행기 날개에 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전투기는 또 사정이 틀려요. 전투기는 이제 날개 위에 전투 조종사가 있고 거의 뭐 그 캐노피가 노출형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적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백미러가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도 백미러가 있다 없다는 둘 다 답이 맞고요. 또한 블랙박스 색깔은요. 블랙박스 하니까 분명히 검은색이다 생각하시겠지만 많은 그런 시사 프로에서 보셨겠지만은 블랙박스는 밝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비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죠. 그래서 나중에 뭐 추락할 때나 그렇지 않은 비행 중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블랙박스를 해독해가지고 그 상황을 봅니다. 비행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열기구, 비행선, 이렇게 이제 비행기 종류에 따라서 이제 비행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열기구는 커다란 풍선 모양의 기구에다가 뜨거운 공기를 넣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 공기는 더 이상 차지하니까 이제 열로서 이 공기를 데워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열기구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비행을 하는 거 보면은 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열을 여기서 반을 떼면은 비행 열기구가 올라가게 되죠.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올라가면은 또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바람을 좀 빼거나 열을 식히면은 지면으로 내려오게 되죠. 비행선도 이제 같은 원리인데 비행선은 열보다는 여기다 헬륨가스나 이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넣어서 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방향타를 붙여가지고 좌우 방향도 가능하게 되고. 비행선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가스 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테일핀에 방향키와 승강키를 달죠. 그래서 승강키는 위아래를 조정하고 방향키는 좌우 방향을 조정하고, 또 밑에는 큰 곤돌라를 달아가지고 여객이나 화물을 놓고, 또 좌우에도 이제 플로펠러 추진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양쪽의 힘을 이용해서 방향도 전환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항공기는 좀 비행 원리가 틀리죠. 그래서 고종은 앞으로 나가는 걸 추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추력의 반대는 항력. 항력이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양력이 있어야 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건 양력. 양력의 반대는 음력이 아니라 중력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가지고 끌어당기는 그런 인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비행기가 나가려면 추력이 항력보다 세겠죠. 그 다음에 양력이 중력보다 더 높아야만이 이걸 이기고 비행기는 떠서 하늘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추력은 뭐라고 할까요? 트러스트. 이거는 엔진이나 모터 등의 프로펠러를 돌려 비행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고요. 항력은 추력을 없애려고 작용하는 마찰력이죠. 중력은 비행기를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양력은 날개에서 비행기를 뜨게 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날개에서 비행기를 뜨게 한다는데 날개가 어떤 모양이길래 과연 비행기를 뜨게 할까요? 그러면 날개는 이렇게 윗면이 더 굴곡이 심하죠. 굴곡이 심하고 밑에는 상대적으로 좀 굴곡이 약하죠. 그래서 앞에 것을 앞전이라고 그러고 뒤에 것을 뒷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과 뒷전을 연결하는 직선이 시위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캠버라는 용어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캠버는 어떻게 될까요? 캠버는 이 날개꼴을 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원. 원의 반지름을 연결해 가지고 그거와 시선과의 그 관계를 캠버라고 해요. 시선에서 날개 두께까지 중앙까지 길이는 캠버 길이죠. 그래서 이제 날개는 뭐 날개뿐만 아니라 또 양력을 발생하려면 그 시선과의 그 각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등각이 존재해서 항공기의 진행 방향에 따라 가지고 바등각이 이거를 양력과 항력을 분배해서 하늘로 뜨게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력이 더 빨리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 해 주냐면은 차창 밖에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의 방향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또 내리면 밑으로 또 처음 밀어가고 또 수직을 했으면 뒤로 훅 밀어가잖아. 그게 이제 바로 바등각의 이론입니다. 날개에도 양력을 발생하는데 그게 두께보다는 면적이죠. 면적이 작용하는데 이거는 가로 세로 비로 서로 종횡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날개가 넓을수록 양력은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만큼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날개꼴에서 일어나는 가장 양력의 정리를 이제 일원화시킨 게 이제 베르누이죠. 베르누이는 이런 관을 만들었을 때 여기 똑같은 공기가 흐르잖아. 이쪽 두께 이쪽 두께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 두꺼운 데서는 속도는 빠른 대신에 왜 속도가 빠를 거야? 압력이 낮으니까 그만큼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속도가 느려요. 가는 간을 지날 때보다는. 그거는 압력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래서 높으니까 물기둥을 같이 세웠을 때 물기둥이 압력이 높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낮은 데서는 물기둥이 위로 올라가서 그만큼 그 스포이드 효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파리학 같은 거 입에는 거 풀 때도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공기 그 흐름과의 그 속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물체를 위로 뿌려서 그 분무기처럼 쓰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비행기의 이제 양력의 그 원리가 된 거죠. 그래서 주행에 의해 가지고요. 글라이더 같은 거 던지면 그냥 글라이더는 딴 그 추력에 힘이 없으니까 주행을 시킵니다. 주행을 시키면은 앞에서 공기가 흐르게 되죠. 공기가 흐르면은 여기 보면 여기하고 여기의 길이가 틀리잖아요. 위가 아무래도 길죠. 길면은 그만큼 공기 흐름이 빨라야 되잖아요. 같은 거리에서 만져야 되니까. 그래도 밑에는 평평하고 직선거리니까 아무래도 공기 흐름이 느리죠. 그래서 밑에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고 위는 낮으니까 비행기는 떠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요게 간단한 원리지만 처음에 이해할 때 굉장한 좀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이론인데 말로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에 발생하는 공기력. 공기력으로 인해 가지고 모형 비행기 같은 거 보면은 밑이 이렇게 완전히 차 있질 않잖아요. 글라이더 같은 거. 고무동력 같은 거 만들 때. 그래도 이거를 이제 직선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속에서야 뭐 와류가 돼서 어쨌든 비행하고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안에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모형 비행기도 같은 베르누의 원리처럼 해서 비행기가 날개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각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할 때는 여기서 받은각이라기 그 시위선과 날개가 붙였을 때 그 각도를 받은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기가 흐릅니다. 흐르면은 뒤에서 항력이 조정하게 되겠죠. 항력이고 또 위로는 양력도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사이각으로 해가지고 양력이 발생해서 비행기는 위로 공중으로 뜨게끔 돼 있죠. 그게 이제 받은각의 원리죠. 이게 베르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그 앞에 붙이는 이제 맞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양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 비행권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날개가 됐을 때. 뭐, 물론 여기서도 이제 양력은 좀 나오겠지만, 받은각에 의해서 일하는 양력이 훨씬 더 크게 발생됩니다. 양력과 항력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서로 반대 관계죠. 근데 양력이 더 세야, 항력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에 발생하는 이제 항력의 종류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트러스트에서 뒤에 항력이 존재하는데, 그럼 뭐, 마찰 항력이라든지, 뭐, 공기, 와류라든지, 이게 다 비행기를 끌어당기는 그런 표면 항력이라든지, 이런 거, 항력의 종류가 있습니다. 양력과 항력도 뭐, 무관하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항력이 아무래도 있으면 양력이 덜 작용하게 돼요. 그 항력을 이용해가지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항력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비행기 날개를 보시면은요, 날개 끝에 에어론이라는 보조기 있죠. 그 다음에 이 몸은 동체. 동체에는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꼬리 날개와 수직꼬리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꼬리 날개는 러더를 해가지고 여우 컨트롤을 하죠. 좌우 회전을 해주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는 피치 컨트롤을 합니다. 상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뒤에 방향타를 한번 보십시오. 방향타를 보면은 방향타를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공기가 저항이 이쪽에서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꼬리를 치게 되죠. 치게 되면은 꼬리의 반대 방향으로 머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좌우 조향이 가능하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는 비행기는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리게 되죠. 꼬리 날개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저항이 왼쪽으로 해서 꼬리는 저항을 받은 반대쪽으로 가게 되죠. 오른쪽으로 가지만 오른쪽의 관대는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게 돼요. 네. 그러니까 꼬리 날개와 앞 날개는 중심점을 해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했으면 나중에 비행기 조종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행기 자꾸 우측으로 간다 그러면 꼬리 날개를 좌측으로 해야겠죠. 좌측으로 한다 그러면 반대로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승강타를 한번 보시면은 승강타 뒷꼬리 날개에 수평꼬리 날개에 붙어있는 모를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은 지수는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꼬리가 내려가잖아요. 공기 저항 때문에. 네. 항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승강타를 지금 이제 비행기가 올라가 버렸죠. 승강타를 내리면은 비행기는 내려가게 되죠. 네. 여기서 반대로 뒷꼬리가 올라가니까 중심점을 향해서 머리는
거꾸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종과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적인 안정성과 이제 동적인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오목한 데를 갔을 때는 구슬을 한번 떨어뜨려 보면 언젠가는 이렇게 쓰게 되죠. 우측에서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적일 때는 이제 안정감이 있지만 동적일 때는 이렇게 좀 그릇을 반대로 놨을 때는 불안하죠. 어느 한쪽에 쓰지 않고 이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은 반대 역할을 해줍니다. 가운데 섰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얘는 이제 어느 정도 그만큼 이제 얘는 이제 조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얘는 조종성은 떨어지지만은 안정성은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세로 정적 안정성은 무게중심과 공기력의 중심관계가 있는데요. 공력과 무게중심이 똑같으면은 서로 불안하죠. 그렇지만 무게중심이 약간, 무게중심은 공력과는 틀리죠. 방향에 따라서 나가고 후진하고 그럴 때마다 이 무게중심이, 사람들이 이렇게 브레이크 잡으면 앞으로 우 움직이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움직일 때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는 거고, 출발할 때는 사람들이 뒤로 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무게중심은 뒤로 이동하게 되죠. 그 중심점을 잘 이용해서 분배를 해야만이 비행기나 뭐나 다 이제 안정감 있게 돼서, 우리가 이착륙 때는 그 사람들 보고 벨트를 매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할까봐.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그 조종성이 나빠지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비행기 탑승하셨을 때 이착륙 5분 전에는 항상 무게중심 유지해서 비행기의 정확한 컨트롤을 하게끔 이제 도와주시는 것도 이제 우리들의 의무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게중심은 공력중심하고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세로 동적인 안정성은 키누리 자세나 가등각, 비행속도, 승강키의 변화에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안정성이죠. 방향 안정성은 이제 에어론 같은 걸 조종할 때 하는 건데, 이 앞에서 토크가, 프로펠러가 돌면은 반토크라고 해서 뒤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도 비대칭으로 만들었죠. 한쪽에 각이 한쪽보다 작게 해서 이 반토크 형상을 이제 많은 줄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토크의 반작용을 해놔가지고 비행기는 주익에 넓게를 해서 그 반토크를 조정하고, 또한 엔진과 동체하고의 그런 붙임각을 틀리게 해서 요거를 약간 하향과 우향 트러스를 줘가지고 반토크에 이제 조금 안정성 있게 만들고. 그게 제일 심한 게 이제 헬리콥터죠. 헬리콥터는 날개가 없으니까 뒤에 테일로타라고 해가지고 회전 토크, 꼬리 날개를 만들었죠. 그래서 프로펠러를 써서 토크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얘는 수평 수직 비행이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반토크를 막았죠. 그렇잖아요. 이제 자이로로 해가지고 힘을 배분하는 이런 게 자이로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이로는 회전 물체는 항상 지구를 중심으로 향해서 돌아가는 그런 힘의 분배가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요술팽이라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이로 스코프. 그 다음에 조종성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가로 안정성은 상반각을 주면서 가로 안정성이 좋아지는데요. 비행기 날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상반각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비행기가 좌우로 기울었을 때 이 복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면은 좌우로 우로 지금 기울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의 면이 아무래도 이쪽 면보다는 수평으로 봤을 때 넓잖아요. 삼각형 원리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쪽의 압력이 그만큼 세지죠. 그래서 얘를 밀어 올리게 되니까 얘는 복귀가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좌측으로 기울었다 하면은 좌측에서 압력이 아무래도 높게 작용하니까 얘는 상방각으로 줌으로써 자동 복귀가 가능한 거죠. 반대로 이제 하반각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각일 때도 이렇게 동체 위에 탔을 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좌우로 했을 때.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제 복귀하려는 힘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나 평날개 때는 문제가 틀리죠. 평날개는 아무래도 면적에 받는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보조익을 써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좌우로 조종을 하게 돼요. 일반 전투기 같은 데서는 이제 좀 평날개나 이런 걸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무인 비행기입니다. 무인 비행기는 UAV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조종사가 탑재하는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 조정에 의해 뜨는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체를 이제 무인항공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인항공기 모양은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이런 코타형의 비행기나 이런 모양이 가지고 있지. 글라이더를 좀 확대한 거라서 채공 시간도 길게 하고 뭐 음속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자료를 입수하게 되죠. 드론은 뭘까요? 드론하고 이제 무인항공기는 좀 개념이 틀린데, 드론은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를 드론이에요. 그래서 왜 드론이냐면, 드론은 그 벌들의 그 날개짓 소리가 드렁드렁 하다 보니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론인데, 이렇게 보면 프로펠러 개수가 많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움직이면서 서로 소리를, 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일반 그런 비행체하고는 달라서 다른 소리가 내기 때문에, 저건 드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RPV는 무인항공기는 단순히 지상으로부터의 무선에 의한 원격 주장으로 비행하는 무인 비행체로. 이건 원격 지상으로 하는 거는 RPV고요. 입력된 건 이제 드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드론이 제2의 산업혁명처럼 많이 쓰면은 보다 인류는 좀 아마 위험해서 많은 구출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세계가 다 이 드론의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은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서없는 설명이지만 이제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제가 설명이 미진한 거는 제 이메일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이메일로 주시거나 하면은 이제 제가 수정을 하고 또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을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